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현호석 부총리가 전월세 매매 활성화 전방위 지원 대책 발표했죠. 3부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하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방금 현호석 부총리의 전월세 매매 활성화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 시간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정부가 이 치솟는 전셋값을 잡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셋값을 잡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잡는다는 게 좀 어색한 표현이죠. 전셋값이 내릴 만한 내용인지 또 시장 정상화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번 금요기획 시간에 와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현호석 부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이미 그 예상을 했던 것이죠. 뭐 거래 시장 활성화 통해 거래를 활성화해서 네. 이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서 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네. 글쎄 그 전제나 또 실제 그 지금 제시한 정책들의 효과가 기대만큼 있을지는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왜 자꾸 집을 사라고만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서 중장기 저금리 모기지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저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임대주택 공급 확대 문제를 네. 한 꼭지가 들어가 있겠는데 과연 이게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네. 시장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시장에서는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대책이. 그리고 대개 이제 매매주택 이제 거래 활성화를 이제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나 부동산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뭐 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죽어가는 시장을 살려내는 데는 일정하게는 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취득세 네. 이거 자꾸 찔끔찔끔 하긴 뭐 하니까 아예 막 영구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겠습니까? 뭐 취득세가 우리나라 취득세 그동안 높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이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취득세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요구는 이제 계속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취득세 이 영구 인하는 이게 이제 한시적인 인하가 아니라 영구 인하이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세제라는 관점에서는 취득세나 보유세 이제 여러 가지 세제 간의 균형을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냥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는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문제고. 네. 그다음에 그 인하에 따르는 거래 효과는 예. 인하 혜택이 있을 기간 동안만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 4% 했던 것이 네. 2% 1% 떨어지면 일종의 인하 효과를 느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거래가 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뭐 이 거래세 자체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 네. 다시 이제 그것에 의한 거래를 판단하는 예. 그런 상황은 또 없어지겠죠. 따라서 저는 이게 크게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거 지방 세수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세제 내에서 거래세와 예. 보유세 간의 관계도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방세와 국세 간의 관계도 예. 보면서 이게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서 그러니까요. 조치를 취한 것은 예.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딱 찾아냈으면 그것을 찍기 위해서는 어떤 주변에 필요한 조치들을 먼저 이렇게 거물을 쳐놔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무작정 취득세 인하 그냥, 같은 예. 경우에는 특히 그 지자체 의견을 많이 좀 청취를 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지금 지방 세수의 한 30~40%가 이제 취득 혹은 거래 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실제 보존할 수 있는 대체 어떤 세원을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네. 그걸 해주고 취득세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제도 자체의 취지나든가 원칙을 이렇게 잘못 정부가 이게 이해를 하고 운영을 네.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낮은 이자 비용을 마련해 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서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이 제고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 뭐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일으키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추세에 계속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샀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집값 하락을 감수해 가면서 경우에 따른 하우스포로 전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점쳐가면서 집을 과감하게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얼마만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틀 전에 어느 방송국에서 현재 세입자들의 그 주택 매입 의사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예. 90%가 올해 안으로 예. 집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한 하하. 것을 봐서는 예. 지금 이제 이자율을 낮춰준다 해가지고 일부 이제 한계선에 있는 네. 가령 뭐 무주택자라든가 조금 여유가 있는 그 무주택자들이 예.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 수혜 혜택 계층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전월세 해결에는 제가 보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월세 문제를 겪고 있는 가구 수가 네. 우리 전체 가구 수의 이를테면 한 55%가 차가인데 네. 뭐 직관적으로 본다면 대부분 다 지금 전월세 가격 그렇죠. 앙등으로부터 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 지금 그런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계층이 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발표된 내용에 제가 또 하나 이 모순적인 내용이라 그럴까요? 네. 궁금한 게 임차 시장의 근본적인 확대를 고려하겠다. 저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주거가 집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전세를 살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임대료만 낼 수가 있고 주거가 안정이 되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집값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이 서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는 정책을 계속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정책을 방향은 왼쪽으로 크고 실제 턴은 오른쪽으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좌측 깜빵해 놓고 오른쪽 가는 네, 거죠. 예, 이제 그런 입장인데 실제 이 사실은 우리 정부가 네. 그 주거복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택이랑 소유 대상이 아니라 네. 주거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천명했던 것은 특히 국토부가 그런 정책 입장을 천명했던 것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 정부는 그렇게 정책 방향을 설정해 놓고는 그렇군요. 실제 뚜껑을 여는 것은 모두가 매매 활성화였어요. 따라서 이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지금 11만 호 이렇게 제시해놓고 있습니다만 네. 또 실제 매매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의 노하우가 다 집중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할지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 정책의 자원 배분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예. 뭐 매매 시장 활성화하고 공공임대도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은 현재 이 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 매매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 위축되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러려면 그거는 교란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 능사고 네. 반면에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수요가 폭증을 하면 오히려 정책의 재원을 거기에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그쪽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옳은 대책인데 네. 이게 지금 11만 호 공공임대주택도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네. 공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뭐 고민 끝에서 나온 산물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좀 모순적인 내용을 지적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알 것은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다 이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주택 거래에서 7건이 네. 10건 중 7건이 그렇군요. 임대 거래고요. 예.
임대건이 7건 중에서도 4건이 사실 월세 거래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임대 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그 중에서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예.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집값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의 어떤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세는 이자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익이 별로 안 생깁니다. 네. 따라서 그런 것이 결국은 월세로 전환을 이제 촉진하게 되는데 집을 또 세대로 사는 사람들도 전세 부담이 크고 깡통 전세 같은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월세를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부담을 하는데 예. 현재로서는 은행 이자율이 한 2배, 3배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약탈적 어떤 그런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세입자들 특히 월세 세입자들의 뭐 소득을 그러니까 좀 공제해주는 이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네. 오르는 월세금에 대해서는 월세액에 대해서는 네. 비교한다면 현재 지금 정부가 뭐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만 그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글쎄요. 그다음에 지금 월세 금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전세금도 올라가는 형편인데 네.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 상승을 보다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네. 월세를 이제 보호해 이런 정책들은 결과론적으로 월세를 더 올려내고 전세를 더 올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돌고 돈다면 예. 임차인을 돕기보다는 집을 가진 임대인을 돕는 정책으로 기울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네. 나온 대책 이게 전월세 시장에 대한 필요한 처방에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시고 또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첫 번째 그 전제가 정부에서 저는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매매 활성화를 통해서 전월세 문제 해결했다는 것은 예. 현재의 이제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과거같이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더라도 전세 수요가 혹은 월세 수요가 쉽게 전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정책의 오조준 문제가 있고요. 네. 따라서 다시 한번 그 관점을 좀 정부는 좀 바꿀 것을 저는 제안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전월세 문제는 결국은 안전한 전세 주택 혹은 월세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 예. 가격이 우리가 적정 수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능가 초과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예.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고 전월세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의 앙등 문제는 일단은 사회적 통념에 걸맞는 수준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관리가 가장 전 우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다음에 공급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임대 시장에 보다 부수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들, 등록제라든가 과세라든가 이런 것도 동시에 좀 이렇게 갖춰가야 하는데 네. 지금은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사서 문제를 해결하는 애들러 가는 그런 정책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빚을 더 내어가지고 그 이자를 아무리 낮춰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주택 안정정책, 주택 공급 안정정책은 피해야 된다. 주거 형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조준하는 문제에 한번 다시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하나의 인류, 두 개의 세상. 버려진 지구와 선택받은 1% 엘리시오. You can save everyone. When can I go? 맷 데이먼, 조디 포스터. 최후의 시간 5일. 그곳을 점령하라. 엘리시오. 8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잠시 후 4부에서는 광세 상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은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금융상품 백서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관세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거나 관세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재테크에 관해서 금융상품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왜 그랬어요? 최신의 LTE 폰 사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넌 나에게 3G도 줬어. 100% LTE가 있는데도 말이야. 이럴 수가. 3G 섞인 LTA. 3G 전환 없는 100% LTE로 완벽하게 LTE도 U+가 진리. LTA 지원 낱말 기준. 우리 딸은 누구랑 결혼할까? 엄마가 골라줘. 왜? 엄마가 아빠 잘 골랐잖아. 우리 딸 결혼할 때 난 몇 살이지?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동바제 프로밀라이프. 뜨거운 여름 더위에 지친 당신을 시원하게 해줄 짜릿한 한 모금. 당신의 하루를 상쾌함으로 가득 채울 바로 그것. 코카콜라 그것뿐. 언제나 변함없는 짜릿함으로 오늘도 코카콜라가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지난해 전세 보증금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1억 원을 넘어서면서 3년 새 56%나 급등했다고 하고요. 앞에서 제가 시작하는 멘트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60% 올라갔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도. 자, 그러다 보니까 반월세 또 월세로 돌리는 가구가 늘고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가는 겁니다. 털어간다는 표현이 좀 세네요. 호주머니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4가구 중 1가구가 월세집에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월세집에 살아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도 20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았어요. 200만 원짜리 월세란다. 보증금 200에 그때 돈 한 10만 원 월세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금융상품 백서 시간에 늘어나는 월세 가구를 위한 월세 대출 상품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하이페리온 지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춘수 지점장님은 월세 전세 살으셨죠? 예, 저도 신혼 초에 전세 살았습니다. 그러셨죠? 네. 네. 자, 요새 이제 많은 서민들의 문제가 중산층 이하에 계시는 분들의 문제가 참 내 집 갖기도 이제 어렵고 전세 살 수밖에 없는데라고 했다가 네. 전세도 장난이 아니네 이제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 월세 은행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는 월세 보증 대출 상품이 뭐 있습니까 좀? 우선 목돈 만드는 전세 대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제 지난 주말부터 판매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고객분들로부터 썩 인기가 있는 아직까지는 네. 큰 반응은 없습니다. 네.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창구에 와서 문의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네. 목돈 만드는 전세 대출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네. 이걸 이용하시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임차보증금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예. 지방은 2억 원 이하인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전세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라든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또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보다 싼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자니 이사비 들어갑니다. 네. 또 복비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전세금 조금 더 올려주고 그냥 네 집에 눌러 살자. 뭐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전세 대출이 목돈 안 되는 전세 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기는 사실 월세 쪽에 여쭤봤었는데 전세 대출 상품 목돈이 안 된다 그러지만 목돈은 안 들어도 이렇게 대출 상품은 어떻게든 뭐라 그럴까요? 이자라든지 계약 만료의 시점에 또 다른 전세금이 올라갔을 경우에 또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있고요. 네. 또 아마 9월 초가 되면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2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드림 전세자금 대출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네. 이 상품은 집주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주인이 가져가고 네. 새 들어오시는 분이 매달 대출 이자를 내면 집주인과 또 새 들어와서 이자를 내는 양쪽에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뭐 그런 상품이 또 판매될 예정입니다. 예. 그 전세 대출 상품을 놓고 보면 요새 참 또 이 임대인도 네. 집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전세금을 올려받아도 고민인 게 이게 깡통 전세가 돼버리면 나중에 상환도 못하고 경매 시장으로 물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전세 임차인은 전세 자금을 상환받는데 또 곤란한 게 생기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상품은 없는가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그래서 예. 일정 금액 보증금 이하로 새 들어가 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 만일의 경우에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사실 전세 보증금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요. 네. 또 우선 시중에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주로 이제 대출이 많은 집을 찾아서 전세를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주변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 거의 없다 보니까 예. 실제로는 피해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세 대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보통 이게 이제 연소득이 3천만 원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의 4배인 1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소득자 같은 경우에 1억 2천까지 대출을 받아서 연금리 한 4%의 금리 부담까지 진다 그러면 이게 가처분 소득,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여유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전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5개, 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차이는 있지만 네. 보통 4% 전후 예.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도 또 별도로 물론 0.1에서 0.2% 정부 입장에선 그나마 일반 보증보험에 비해서 보증 수수료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저소득자 입장에선 매달 이자 내고 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세입자 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전세 좀 알아봤고요. 혹시 월세 관련된 상품들도 좀 있습니까? 예. 4가구 중에 1가구가 월세 관련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죠. 네. 서민들에게 원활하게 월세 지원을 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 바로 월세 대출 또 월세 보증 대출 이런 얘기인데요. 네. 보증금을 일부 내고 월세 집에 사는 세입자가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마이너스 통장 형식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은행이 마이너스 대출 한도 보통 5천만 원 정도 이제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키는데요. 예. 이 5천만 원까지 매달 월세를 은행이 집주인 통장에 직접 넣어드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에
걱정 없이 월세를 지급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임대인, 집주인은 월세를 뭐 떼일 염려 없이 매달 은행으로부터 월세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월세 대출은 마이너스로 통장을 대출 일으키는 거라서 네. 여유 자금이 생길 때 이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네. 이제 대출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 상품은 어떻습니까? 좀 시장에서 반응이. 지난 3, 4월부터 몇 개 은행이 취급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나 반응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몇 건에 불과합니다. 예.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월세 대출 상품 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네. 네. 이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그만큼 대출이 깎여지는 거고요. 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 그러니까 네. 9등급, 10등급인 경우엔 대출 신청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대출금리도 문제인데요. 앞에서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네. 이 월세 보증부 대출의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최저 2%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앞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대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이 상품은 금리가 3% 후반, 4% 초반이고요. 예. 그런데 월세 보증 대출은 4%를 넘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월세 관련된 대출 찾는 분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세, 월세 이런 그 패턴이 뭐 유행처럼 일어나려고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전세 사시다가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제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또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지는 분들이 자꾸 전세에서 월세로 떨어지는데 생활 수준이 그러면 월세 떨어지는 분들이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분들을 도와주려면 이분들이 제1금융권의 금리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이분들로 하여금 2금융권에 가거나 아니면 대부업계에 가서 40% 100% 내는 금리를 물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자기의 할 역할을 유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해춘수 위원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이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면 금융권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책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단 집을 장만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세 사느니 집 사지에서 여유가 있다면 집을 우선 살 테고요. 여유가 좀 없는 분들이 이제 전세를 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나마 이제 전세 자금도 없고 생활이 더 어려운 분들이 이제 월세 시장으로 옮겨가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오히려 전세 사시는 분 또 월세로 내려갈수록 막상 이분들이 금융권에 가보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가보면 네. 막상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많지가 않고요. 예. 또 설령 그분들에게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대출 한도는 신용도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반면에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은행도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네. 그분들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춘수 위원님이야 다 고민하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그 아파트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된다 그러는데 빌라하고 주택 이런 거는 왜 2금융권에서 가야 되나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빌라, 연립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 모두 은행에서 경쟁적으로 고객 모시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적으로요? 단지 금리만 약간 높습니다. 예. 요즘에 아파트 담보대출은 3%대 중반이면 어느 은행 가서 대출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연립,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이보다 약간 높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약간 높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아파트는 이제 만약 경우에 은행이 채권 회수가 어렵다면 이제 경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방 현금화가 가능하겠는데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는 일단 가격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요.
막상 경매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매매가 좀 더 활성화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오늘 관세 상담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관세 상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평소 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상담 신청하시면 다인 합동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사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관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온도가 조금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네,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죠. 네. 가을이면 이제 또 여행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외여행도 많고 그죠? 네. 기업들도 좀 바빠지기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4145번님. 중국으로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지인 소개로 골동품 도자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물론 매우 고가입니다. 정상 수입 신고를 하고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골동품은 관세가 0%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골동품은 이제 관세뿐만 아니라 예. 이제 부가세도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 도자기 등의 골동품을 구매하신다는 그런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골동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상으로 봤을 때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동품의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악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되면 이제 그 골동품으로 인정해서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네. 이런 경우에 그 수입 신고 시점에 감정서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작 후 100년이 초과된 물품임을 네. 입증하셔야지만 그 혜택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예.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 진위 여부 때문에 사실 사기 거래를 당하시는 분이 많아서 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금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네. 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들어와서 수입 신고 해보니까 100% 동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 저는 이제 면세도 좋지만 예.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래서 전직 대통령 아들도 골동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군요. 관세가 0%라서. 네. 29만 원밖에 없다는 분들이 돈은 수천억을 숨겨놨으니 745 이런 분들은 관세 어떻게 안 됩니까? 조사? 관세를 갖다가 안 내는 거는 뭐 공평하게 네. 법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예. 제가 그냥 오문식으로 했죠. 네. 생각하게. 자, 7452번님. 회사에서 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수입하는 분의 네. 쪽에 일을 하시는군요. 회사에서는 대만에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요. 최초 수입 시 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수출 관세 환급 뭐 이런 게 네, 궁금하죠. 맞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입은 저희 회사가 했지만 국내 다른 회사를 통해 수출이 나가는 경우도 환급이 가능합니까? 하셨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물어보셨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 그 관세법상의 용어로 이제 원상태 수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무역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라면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수입 시에 내가 냈던 관세를 네. 다시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예. 그 관세를 내가 환급받을 수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환급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환급 받을 수 있으신데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국내에서 양도를 하고 네. 그 사람이 수출을 나가더라도 분할증명서라는 것을 발행해서 이제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요. 네. 이런 자세한 사항은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관세한테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지만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출이 나가실 때 단순 그냥 수출로 나가실 게 아니라 네. 원 상태로 수출이 나가신다는 그 거래 구분 표시가 반드시 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예. 정말 많은 업체에서 뭐 수억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돈을 못 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수입 신고 시점에 원 상태 수출임을 반드시
고지시켜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입증 서류를 가져가더라도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 예. 그러면 원상태 수출 물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공증할 수 있는 뭐 서류가 있습니까? 따로? 네,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경우에 수출을 하게 되면 수입 신고 시에 진행했던 수입 신고 필증을 같이 세관에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세관에서는 현품의 일치성 여부까지 검사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9473번님. 태국 여행 중에 제가 그릇과 젓가락 등 식기류 등을 구매했습니다. 금액도 얼마 하지 않아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했는데요. 한 40만 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구입 비용이. 그런데 세관에서 식품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제 물건을 보관하고 있고 저는 통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아닌데 식품검역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하셨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런 답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 검역 받으셔야 되고요. 네. 일반 사람들은 식물이면 식물 검역 받고 먹는 거면 식품 검역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세요. 근데 음식을 담는 용기나 이런 경우에는 식품 검역을 받는다는 거 생각 안 하시는데요. 네. 그 젓가락 같은 경우도 색깔별로 그릇도 모양별로 받으면 검역 비용 한 몇백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폐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턱대고 사오시면 안 될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세관에서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안 바꾸는 방법 없습니다. 8787번님.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에 관세를 내야 하는데요.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냅니까?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 면세점 할인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심화 학습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예. 가세 가격에서 예. 제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할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정규 세일이 있다든지 예. 카드사 제휴 할인이 있다든지 예. 다량 구매를 해서 수량 할인을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 할인된 금액으로 관세를 매겨집니다. 예. 하지만 내가 OK 캐시백 적립금으로 결제를 했다든지 예. 쿠폰 상권 이런 금액으로 할인을 받았다면 예. 그 금액은 인정받지 않고 정상 금액에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면 이걸 제가 말씀드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예.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 세일처럼 예.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하게 가는 혜택의 것이라고 한다면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해주고. 나만 갖고 있는 포인트라든지 OK 캐시백은 네.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해외에서는 OK 캐시백 받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8546번님입니다. 제가 직업상 해외로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한국에서 판매하면 잘 팔릴 것 같은 물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창업함 해볼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무역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초보자 입장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무역을 아시는 분이라면 무슨 저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하는데 사실 네. 이런 질문은 초보 입장에서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해외여행 하다 보면 이 물건 한국에서 팔면 너무 잘 팔릴 것 같다 싶은 물건이 있는데 네.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현재 네.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업 등록제가 예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폐지됐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무역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도 네. 누구나 수출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수입 전에 어떤 전기용품이라고 한다면 어떤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는 않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기들처럼 식품이나 동물, 식물 검역을 받지는 않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야 폐기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예. 두 번째는 세율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면서 이제 FTA가 체결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네. 원산지 증명서를 진구하면 좀 더 특혜 세율로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누구든지 수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참 이 관세라는 게 알고 보면은 참 간단한데도 막상 우리가 카드락하는 통신을 통해서 접하니까 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다인합동관세사무소의 조성민 대표 관세자가 주시는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네, 오늘 현호석 부총리가 전월세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것이 정상이고 어느 것이 비정상일까요? 정상이 비정상이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비정상이 정상이었어도 안 됩니다. 누가 판단할까요? 내일 뵙겠습니다.